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4남매 장녀입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 1명, 여동생 2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무일푼으로 결혼하셔서 황무지를 일구고 땅을 개간해 재산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농사일을 거들었고 이웃집 밭일도 하면서 받은 일당으로 살림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부모님은 노년에 꽤 큰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꽤 큰 규모의 논밭은 물론이고 소 1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되셨죠.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작년 말 끝내 작고하셨습니다. 동생들은 모두 일찌감치 결혼해서 타지로 나갔고 저 혼자 고향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 후에는 어머니를 도와서 농사일과 소 사육을 함께 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소를 계속 키울 여력이 없어서 차례대로 모두 처분했는데요. 얼마 전 동생들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있었던 소 100마리와 돌아가신 뒤에 태어난 송아지 20마리, 이렇게 해서 총 120마리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서 상속분으로 나눠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에 농장 경영자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소 사육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와 제가 전적으로 맡았고 사료비와 축사 청소 비용도 어머니와 제가 부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들은 아버지의 재산이라기보다는 어머니와 제 재산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이 막막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상속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동생들이 소 120마리를 상속재산으로 나눠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연자분과 어머니가 관리해온 소들이거든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년간 소를 힘들게 이제 키우고 관리할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던 동생들이 이렇게 갑자기 청구를 하셨으니까요.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연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상속재산을 나눌 때 보통 땅이나 돈 문제로 다투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연처럼 동산, 그러니까 뭐 소나 과일 같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두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자주 있을까요? 네,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네, 상속재산 분할해서 동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아버지가 즉 이제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경우 보통은 가치가 크지 않기도 하고 또 소송 대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적절히 나누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다만 사연자분처럼 키우던 가축이나 유명 화가의 그림 같이 재산 가치가 상당한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동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산은 부동산하고는 좀 다르게 소유자 판단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이 사연에 나오는 소, 누구의 소유로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부동산이란 것은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자산으로 땅과 그 위에 세워진 건축물 등을 의미하고 네. 동산이란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가장 큰 차이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서 소유자나 권리 변동사항이 공시된다는 것이고요. 네. 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다만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은 동산이기는 하지만 가치가 크고 이제 부피도 크기 때문에 등록부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소유자와 권리 변동 사항에 대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준부동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네. 다만 소 같은 동산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별도의 등록부 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반 동산은 점유자를 소유자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사연상에 사연자분이랑 어머니가 계속 소를 키워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소유의 소유자는 누구로 봐야 될까요? 네, 사안의 경우에는 사연자분과 어머니가 아버지의 개입 없이 수년간 독점적으로 소를 점유하면서 관리했다라고 하면은 소의 소유자를 사연자분과 어머니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농장 경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정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만일 아버지가 소 사육의 일정 부분이라도 관여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이 재산이 아버지 재산으로 되어서 상속 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즉 구체적인 소의 관리나 사육 상황을 잘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러면은 소 주인이 아버지라고 본다면 상속 재산으로 나눠야 하는 거는 소 자체인가요? 아니면 소를 팔아서 생긴 돈인가요? 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 즉 상속 개시 시점에는 소 100마리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사연자분이 처분해서 현금화를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일에 소 자체가 분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사연자분께서 사후적으로 얼마에 처분했는지랑 관련이 없이 소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감정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판매 대금이라고 하면 판매 대금 그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우리 판례는요,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 재산을 구성했던 재산이라도 그 이후에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되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미 소를 처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 자체가 상속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다만 판례는 또 상속인이 이 상속재산 처분의 대가로 처분대금 등의 대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 대상 재산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는 소를 판매한 대금이 분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소가 있었으면 소를 분할을 이제 감정해서 분할할 수 있는데 소가 판매됐기 때문에 판매 대금이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동생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태어난 송아지 20마리 이것도 돈으로 계산해서 나눠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태어난 송아지 이것도 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즉 상속 개시 시에 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고 다만 사정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상속인 명의 건물의 월세가 그 예이죠. 네, 그렇죠. 이 사연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출산한 송아지의 경우도 상속재산의 과실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은 아니고요. 네. 다만 상대방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사연자분과 어머니가 실제로 소를 키우고 관리하면서 사료값, 청소비용 직접 내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키우면서 쓴 사료비나 축사, 청소비 같은 거 상속재산 나눌 때 빼고 계산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상속재산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네. 사연의 경우에 소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료비, 축사 청소 비용 등 이 관련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 처분 대금에서 사용자 분께서 위와 같이 지출한 금원을 공제한 그 돈이 최종적인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그럼 정리해 보자면 이번 사연처럼 가치가 큰 가축 같은 동산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키웠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연자분과 어머님이 오랫동안 돌봐왔다면 아버지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아버지가 농장 경영자로 등록돼 있고 일부 관여했다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소를 팔았다면 소 자체가 아니라 판매 대금이 상속재산이 되지만요. 또 이제 사망 후 태어난 송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서 상대방이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 사회, 경제, 복지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하반기부터 달라진 생활 속 꿀팁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확대됩니다. 이제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문자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겨울철 대설에도 재난문자가 발송되고 여름철에는 홍수위험 경보가 차량 내비게이션에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납니다. 9월부터는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오르는데요. 금융사 파산의 경우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수도권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돼 금리가 높게 반영되고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시작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권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입양 절차도 국가가 책임지는데요. 오는 19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입양 과정을 직접 관리해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진 내용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